험난한 전장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한 남자. 그의 곁에 남아있는 전우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런 그의 앞에 앉아있는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마교의 천마였습니다. 그런 천마의 목을 치고 인생의 부질없음을 느끼며 쓰러지는 남자, 당대 최고의 고수인 매화검존 청명의 이야기. 화성기한 지금 시작합니다.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에서 비명을 지르며 깬 소년, 천마를 찾으며 깨는 것을 보니 꿈을 꾼 모양입니다. 그런 소년을 참교육해주는 거지. 소년은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하고 천마에 대해 묻는데 100년 전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화산파는 망해버렸다는 소문마저 듣게 됩니다. 이 거지 소년이 바로 천마와의 싸움에서 죽은 매화검존 청명. 100년이 지난 후 환생하게 된 청명은 망해버렸다는 화산파를 보러 직접 찾아가려 하는데요. 매화검존의 경험으로 간단하게 무공을 조금 익혀준 뒤 찾아간 화산파. 하지만 그가 알던 화산파와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현판도 없어졌고 연무장 바닥에 깔린 청강석도 없어졌고 금천국마저 없어졌습니다. 또 화산파의 보물 암양백매화마저 팔아버렸다는데 열받은 나머지 장문인을 뵙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청명. 입문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뜸 허락해버리는 장문인. 자신의 설계와는 조금 틀어졌지만 어쨌든 다시금 화산파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우복을 입고 서성거리는 청명에게 소리치는 다른 제자.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는데요. 사원들을 예뻐해주려는 청명. 조금 무서운 청명의 표정입니다. 그렇게 사형들에게 불려간 청명. 냅다 주먹부터 휘두르는데 화산파에 들어온 첫날부터 서열 정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3대 제자 서열 1위로 올라선 청명. 사형들에게 화산파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듣게 된 말들이 충격적이었는데요. 화산파가 이렇게 된 건 다름 아닌 매화검존 자신 때문이었죠. 다음날 열심히 검을 휘두르는 화산파 제자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검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청명은 화산파를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조걸 사형을 통해 다른 사형들을 묘시해 불러 모은 청명은 재물, 우화, 인재가 없는 화산의 현 상황에 자신이 인재가 되어 화산파를 고쳐내려고 합니다. 모인 사형들 역시 청명에게 박살이 나고 매일 새벽부터 불려나가 강제 단련을 시작하는데 아침 문안을 오지 않자 제자들의 나태함을 꾸짖으려는 운검. 제자들을 깨우려 갔지만 연무장에 널브러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놀랐는데요. 그런 제자들은 운검보다 청명의 눈치를 보고 운검에게 한 달만 지켜봐달라고 부탁합니다. 화산파를 강호 제1의 문파로 만들어내려는 청명. 사형들 중 조걸과 윤종은 청명으로 인해 바뀌어가는 화산파를 보며 청명을 믿고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시끄럽게 화산파를 찾는 사람들. 급기야 문을 부셔버리는데요. 바로 화산에게 돈을 빌려준 상인들이었습니다. 여유롭게 상인들을 맞이하는 장문인. 사실 여유로운 척 하는 거였죠. 7주야 안에 대금 마련이 안 된다면 화산의 전각을 몰수하겠다며 선포하는 한 상인. 바로 화음연 태화루의 루주라는데요. 청명은 원래 화산의 것이었던 태화루가 상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에 의아해합니다. 복면을 쓰고 정보를 얻으러 잠입하는 청명. 상인 일행과 한바탕하며 화산에 돈을 빌려줬다는 정보를 듣게 되고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산파의 비밀 창고를 찾게 됩니다. 처소 뒤의 동산에서 어렵지 않게 비밀 창고를 찾아낸 청명. 그리고 비동으로 가는 복도에서 보게 된 장문인의 모습. 비동의 위치를 알지만 열지 못하는 장문인의 뒷모습은 화산을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의 모습이었죠. 이를 본 청명은 자신이 그 비동을 열어주겠다 다짐하고 문에 새겨진 검로를 따라 자신의 선천징기를 사용해 검수를 펼치는데 그러자 꿈쩍도 하지 않던 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화산파의 장부와 더불어 쌓여있는 금괴와 각종 보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석과 비급들까지 화산파의 재건을 위한 토대가 될 재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하게 장문인을 찾는 운검, 그리고 장문인에게 우연히 발견했다며 이 모든 것을 주는 청명. 원래 받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을 바꿔 드리기로 한 청명이 화산파에게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행운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이었죠. 당부를 얻은 장문인은 상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인 상인들에게 장문인은 화산에 도움을 달라며 부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청명은 모든 것을 눈치챈 듯 보이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화산을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 단 한 명, 유점주만이 화산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예전 진짜 화산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었죠. 상인들의 마음을 확인한 장문인은 장부를 꺼내오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상인들에게 한 대분의 마차에 실을 수 있는 짐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벌을 내립니다. 한 대분의 마차만큼의 재산마저도 뺏기기 싫은 청명은 변장을 하고 상인들을 찾아가고 아주 쉽게 상인들의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데요. 그 와중에 상인들의 뒷배경에 종남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튼 매화검법으로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어준 뒤 돌아온 청명. 청명이 온 뒤 무언가 바뀌고 있는 것을 직감하는 화산파의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밥에 고기 반찬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비동에서 선천지기를 쓰면서 무리한 청명은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영단을 먹거나 기공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화산파에는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던 중 청명의 머릿속을 지나가는 한 장소. 과거 자신만 아는 비밀 장소인 단장애의 절벽, 중앙동굴, 그곳에 영단을 숨겨뒀었는데요. 문제는 어린아이의 신체인 지금 저기까지 올라가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는 것. 어떻게든 줄에 몸을 묶어 동굴까지 힘들게 도착한 청명. 자신이 과거에 꽁쳐둔 영단들을 찾게 되고 그대로 가부좌를 틀어 영단을 몸에 흡수시킵니다. 영단을 몸에 흡수한 뒤 몸 상태가 더욱 좋아진 우리의 주인공. 이제는 절벽을 뛰어다닐 정도의 몸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한층 좋아진 몸으로 사형들과의 수련을 마치고 자신이 눈여겨본 사형들에게는 영단마저 나눠줍니다. 그렇게 화산파 키우기를 하던 중 큰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상인들을 내쫓은 뒤 점포 관리가 안 되었던 것이죠. 조걸은 황대인만 멀쩡해서도 괜찮을 것이라는데 황대인은 1년째 병상에 누워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 청명은 황대인의 증상을 듣고 마교의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돈을 위해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며 사형들에게 편지 하나 남겨두고 황대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곳은 황대인이 있는 서안. 과거 청명이 일탈을 하러 자주 들렀던 곳이죠. 또한 종남파가 자신의 세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별일이야 있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청명이지만 바로 나타나는 종남파 장로 김옥승. 황대인을 구할 방법은 제사뿐이라며 은하상단의 소단주를 협박합니다. 그 와중에 찾아온 청명. 소단주는 기쁜 소식에 달려나가는데 웬 어린애 하나가 서 있는 모습에 김옥승은 화산을 업신여기죠. 청명은 콧방귀를 끼며 자신이 황대인의 증상에 짐작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옥승은 어린아이의 말에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하죠. 그러자 슬슬 성격 나오는 청명이 김옥승에게 시비를 걸고 화가 난 김옥승은 청명을 내쫓으려 하지만 황대인의 건강이 최우선이었던 소단주는 청명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상한 대답을 들은 소단주는 청명을 보내려 하지만 그때 누구도 몰랐던 황대인의 증상을 말하는 청명. 소단주는 놀라며 즉시 황대인에게 청명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황대인을 보며 치료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청명. 그런 청명을 보며 소단주는 놀라고 마네요. 청명은 소단주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물어보고 황대인의 병이 내부인의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종남파의 김옥승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인데요. 심지어 이름마저 자신이 싫어하는 매화검종과 똑같은 청명이었죠. 부들대는 장로를 위해 자신이 나서겠다는 종남파 이대제자. 김옥승은 말로는 부러워한다고 하지만 속내를 내비치며 이대제자들을 내보내고 맙니다. 그런 이대제자 이송백 앞에 눈에 띈 청명. 즉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상대를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것 같네요. 자신을 살살 긁어대는 청명의 모습에 살기가 차오르는 이송백. 그렇게 비무가 시작되고 당연하게도 청명은 이송백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는데요. 갑자기 뒤로 날아가는 청명, 그리고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는 이송백과 이를 본 주변 사람들, 그 중에는 은하상단의 소단주도 있었죠. 명문이라 자처하는 종남파가 어린아이에게 탈수를 쓰는 모습에 격분한 소단주는 종남은 상단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그르친 이대제자를 노려보는 김옥승, 스스로 소단주의 용서를 구해 해결한 뒤 돌아오라 명하는데요. 그렇게 청명이 쓰러진 그날 밤 청명의 방으로 들어오는 한 인기척. 딱히 원한은 없다만이라며 청명에게 살수를 쓰는데요. 다 알고 있었다는데 쉽게 피하는 청명. 자객의 손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뒤에서 등장하는 소단주와 사람들. 청명은 이 모든 일을 예상했었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객에게 직접 맞은 손을 보여주면서 황대인을 병상에 눕게 한 무공임을 납득시키는 청명.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객은 청명에게 덤비는데요. 마침 옆을 지나가던 이송백. 청명은 자신의 손을 쓰지 않고 자객을 쉽게 잡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소단주에게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소단주는 모든 힘을 동원해 화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히죠. 그런 거 말고 자신에게 보상을 달라는 청명, 그리고 그런 청명을 바라보는 소단주입니다. 물론 보상을 받기 전에 아직 남은 일이 있었죠. 황대인의 치료입니다. 하지만 청명에게도 치료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황대인의 몸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마귀를 밀어내려고 하는 청명. 마귀들은 청명을 피해 황대인의 머리 쪽으로 도망갑니다. 청명은 그런 마귀들을 자신의 몸속으로 받아내고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마귀들을 끝내 없애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한 삶을 찾게 된 황대인. 은하상단은 빠르게 재정비를 하게 되고 청명도 황대인을 치료하고 마교와 얽히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은하상단은 약속한 대로 화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죠. 한편 7주야 동안 돌아오지 않는 청명을 기다리는 화산파 제자들과 장문인, 재경각주인 현영은 멋대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청명을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소리칩니다. 그때 누군가 돌아왔다는 소리에 급히 나가보는 장문인과 사람들, 거기에는 태연하게 걸어들어오는 청명이 있었죠. 장문인은 청명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시키지 못할 시 엄한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청명을 대신해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황대인.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청명과 함께 화산파로 온 것이었죠. 청명은 자신이 황대인을 구하게 된 사연을 지어내서 얘기했고 화산파 장문인과 사람들을 납득시킵니다. 황대인은 화산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며 은혜를 갚기 위해 화산을 후원하겠다고 말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화산에 걸어보고 싶다며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날아갈 듯 기뻐하는 장문인과 화산 사람들, 청명은 이들을 보고 갈 길이 태산이라는 생각밖에 없네요. 회귀하기 전 자신의 사형이 생각나는 하루입니다. 황대인의 후원으로 인해 화산은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황대인은 두 가지 조건을 말했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번 돈을 축적하지 말고 화산을 위해 사용할 것. 두 번째 조건은 3대 제자인 청명을 우대해 줄 것이었습니다. 어떤 우대를 해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 재경각주인 현영은 궁핍하던 화산에 많은 돈을 벌어다 준 청명을 이뻐하게 되고 돈이나 쥐어주라고 소리칩니다. 그런 재경각주를 보며 현타가 오는 장문인이죠. 황대인은 청명에게 종남과 척을 지고 화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경험이 많은 둘답게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바빠 보이네요. 각고의 노력으로 화산에게 가장 큰 방해물이었던 가난을 치워낸 청명. 이제는 무학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화산의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물론 평온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오늘도 사형들과 죽음의 수련을 하고 있는 청명. 처음 할 때는 불만이 많았지만 막상 신체가 단련되자 실제로 검이 빠르고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끼는 사형들. 다만 화산이 점점 상적 소굴처럼 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가 없게 됐네요. 사형들은 단련을 시키고 감쪽같이 사라진 청명. 회기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혼자만 아는 곳으로 가서 매일 단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심한 새벽, 청명이 단련하려고 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서서 검을 휘두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여자입니다. 청명은 여인의 검에서 옛 화산의 검을 보게 되고 그 순간 여인은 청명을 발견해 검을 휘두르는데 가뿐하게 피해낸 청명. 이름을 물어보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의 정체는 화산파의 2대 제자인 유이설이었죠. 이렇게 이설과 청명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평범한 어느 날 식사 시간, 한숨을 몰아쉬는 사형들의 모습을 보게 된 청명. 사형들의 분위기가 바닥인 이유는 사숙들이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화종지회 때문이었죠. 화종지회란 화산과 종남의 비무대회를 말하는데요. 매번 종남에게 당하던 화종지회를 떠올린 사형들이었지만 종남과 비무를 한다는 말에 음침한 미소를 지어내는 청명입니다. 화산의 현 상황이 아무리 개판이어도 종남에게 얻어맞는 것은 볼 수 없는 청명. 화종지회 전에 사형들의 실력을 끌어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문인에게 갑작스러운 화종지회에 대해 묻는 운검. 사실은 종남 측에서 화산에게 일정을 조금 당길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제자들의 희망을 꺾고 싶지 않았던 장문인은 그대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사형들의 현재 실력으로는 종남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명. 때문에 사형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합니다. 사형들을 모으게 한 뒤 한 번씩 죽어보자는 말을 하며 조걸에게 비무를 요청합니다. 자신은 진검으로 내려치기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죠. 조걸은 시작하자마자 사심 없는 검으로 청명을 상대하는데요. 그런 조걸을 보며 재능을 인정하는 청명. 하지만 아직 청명의 상대가 될 리가 없죠. 그런 조걸에게 내려치기를 보여주는 청명, 곧바로 쓰러지는 조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형들과도 한바탕 비무를 한 뒤 사형들에게 왜 자신을 이길 수 없었는지 물어보는데요. 대답을 들은 뒤 자신이 사용한 내려치기를 배우기 위해 내려치기 만번부터 시작하자는 청명. 그렇게 사형들을 단련시켜 놓고 다시 한번 자신의 단련을 위해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청명이 단련에 열심인 이유는 회기 전 자신의 상대였던 천마 때문인데요. 자신이 그때 천마보다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모두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는 청명입니다. 강한 일념으로 매화검법을 단련하는 청명과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이설. 이설은 왜인지 청명 앞에 나서고
청명의 검이 매화의 검인 것을 알고 있는 눈치인데요. 청명은 엮이기 귀찮은 이설을 피해 도망쳐버립니다. 그런 청명의 뒷모습을 보며 어딘지 모르게 아쉬워하는 이설이네요. 화음의 한 주루, 점소이에게 술을 시키는 청명입니다. 동굴에서 가져온 술이 떨어진 후 주루에 내려와 술을 마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때 범상치 않은 옷차림을 한 무리가 주루에 들어오고 가슴에 매화 문양을 봤을 때 화산파의 백자배라는 것을 눈치챈 청명. 중앙에 앉은 사람은 청명의 눈길을 끌 만큼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며 다가오는 화종지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무리들. 잘생긴 남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몰래 듣던 청명은 자기도 모르게 웃게 되죠. 그런 청명을 보고만 무리들. 자신은 화산파의 2대 제자인 백천이라고 소개하며 청명에게 누구인지 묻게 되는데 앞으로 화산에서 만나게 될 사숙들을 피하고 싶었던 청명은 백천의 금나수를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자신의 금나수를 피한 것이 그저 자신의 실수였다고 생각하며 무리들에게 너스레를 떠는 백천입니다. 그날 저녁 3대 제자 전부가 모이라는 명이 떨어지는데요. 이유는 바로 돌아온 백잡의 사숙들. 모여있는 인파 속에서 청명을 찾아낸 백천이 다가와 청명에게 말을 걸고 화가 난 청명이 해버릴까 고민하는 순간 백천은 청명에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이름을 기억해두라는 말과 함께 사숙들과 사라집니다. 장문인에게 돌아왔다는 말을 하고 장문인은 고생한 이들을 위해 잔치를 열자고 하죠. 그리고 청명을 부르는 장문인과 귀찮아하는 청명의 모습을 보게 되는 백천. 어딘가 이상한 기류의 운검에게 물어보지만 그냥 신경 끄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답만 돌아오게 됩니다. 백잡의 사숙들에게는 돌아온 화산파는 조금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그 가난했던 화산파는 온데간데없고 고기 반찬이 나오며 정각들이며 식당 내부까지 많이 바뀌어 있었죠. 그런 식당의 문을 발로 차며 들어오는 청명. 이런 상황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백천은 청명이 3대 제자 모두를 먹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대 제자의 기강을 잡으려 마음먹죠. 청명이 들어온 문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이설. 그리고 그 이설을 환한 표정으로 백천이 맞이합니다. 하지만 백천에겐 관심 없는 이설은 곧바로 청명에게가 옆에 앉아도 되냐며 말을 걸고 귀찮아질 걸 예상한 청명은 바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숙들은 부러워하며 이설을 거절한 청명에게 분노하죠. 이때다 싶은 백천이 청명에게 사고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어떠냐고 하자 청명은 제가 왜요? 라는 예의 밥 말아먹은 말투로 시비를 걸고 이에 백천이 장문인과 재경각주에게 청명의 행동거지를 일러바치지만 이미 그들은 청명을 예뻐하는 윗사람들이기에 타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도권마저 청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백천. 자신이 화산의 정점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는 청명의 사형인 윤종을 불러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하라고 합니다. 윤종은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백천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제서야 백천은 왜 청명이 모든 윗사람들에게 예쁨을 받는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윤종이 백천에게 불려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백잡의 괴롭힘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느 날처럼 수련 후 뻗어있는 청잡의 사질들에게 호통을 친 뒤 이렇게 해이해져서야 되겠냐며 문파 전체를 청소시킨다든지 하는 체벌도 아닌 어중간한 심부름 청소로 괴롭히는 사숙들. 이에 화난 청명은 해결법을 안다며 사숙놈들을 다 패버리겠다며 뛰쳐나가는데 윤종은 당황하며 한 번만 넘어가달라며 화종지에까지만 꼭 참아달라고 청명을 만류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후배들 덕에 개고생을 하고 있는 청명. 오늘도 후배들을 피해 새벽 산속으로 단련을 하러 가는데요. 마치 귀신처럼 늘 쫓아오는 이설을 생각하며 귀신이 어딨냐는 그 순간 칼날에 비친 이설의 얼굴. 왜인지 모르게 기척없이 나타나는 이설. 이설은 청명에게 매화를 피우는 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청명은 모른 채 하려 했으나 이전에 본 적이 있다는 이설의 말에 구별이 남아있지 않은 매화검법을 아는 이설을 종남파와 관련 있는 자라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이내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칼을 쥐고 덤비는 이설을 보고 당황스러워하며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이설은 생각보다 훨씬 재능이 충만한 검객이었고 무의식에 빠져 검을 휘두르는 이설에게 조금씩 검로를 고쳐주면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는 청명. 이렇게 검을 맞받고 있는 이들을 절벽 위에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데요. 바로 백천이었습니다. 백천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소리를 치면서 그대로 칼을 뽑고 청명에게 달려드는데요. 검기를 실은 검을 그대로 발로 쳐내는 청명입니다. 먼지를 털며 일어난 백천은 뭐하는 짓이냐며 무아의 상태가 무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르냐며 청명에게 한 소리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검을 뽑고 덤비냐는 청명의 퉁명스러운 대표.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는다면 사숙이 아닌 무인으로서의 자신을 겪게 해준다고 하는 백천입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청명. 서로 지금 벌어지는 싸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자고 하는데요. 마침 어린 사지를 팼다는 소문이 돌까봐 걱정했던 백천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비무에서 자신은 청명의 사숙이 아니라는 허울뿐인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청명은 말 그대로 백천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화산의 제자인 백천이 약해지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청명. 구타를 하는 와중에도 백천의 검의 약점을 눈치채고 그런 백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꼭 화산을 일으켜야 한다는 백천. 하지만 말뿐인 노력을 하는 백천을 팩트로 패버리는 청명입니다. 백천에게 우물한 개구리라며 자신이 강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약한 거라며 백천의 자존심을 긁어대는데요. 오히려 백천은 그렇다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달라며 머리를 굽힙니다. 어림도 없지. 백천을 더 두들겨 패 기절시킨 청명. 이설에게 백천을 맡기고 돌아갑니다. 다음날 백천이 없어졌다며 사숙들이 백매간을 찾아왔다고 말하는 사형들. 이에 걱정하지 말라며 때린 게 아니고 두들겨 패놨다고 말하는 우리의 주인공. 이런 주인공을 뒤로한 채 조걸과 윤종은 앞으로 다가올 화종지회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청명이라면 종남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지 않냐는 조걸에게 그렇게 된다면 청명이 사라지면 화산은 다시 몰락할 것이라고 대답하는 윤종이네요. 어제 새벽 청명에게 두들겨 맞은 백천은 아직도 맞은 부위가 얼얼한가 봅니다. 사질들에게 청잡의 후배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게 한 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둘러대는 백천입니다. 이런 이들을 뒤로한 채 화종지회의 준비는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운검은 장문인에게 겁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운검에게 눈앞에 산이 있다면 어쩌겠느냐며 힘든 일이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자신들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장문인. 화종지회는 교류의 장이지 승패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 장문인에게 화산의 승리가 간절했지만요. 화종지회를 위해 화산을 찾은 종남파 사람들, 그 중에는 이송백도 껴있었는데요. 이송백에게 화산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무력함을 선사했던 청명이었죠. 이를 모르는 문파 후배들은 화산파를 업신여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자신들과 겨루기에는 많이 쇠했다며 대놓고 아래로 보고 있었죠. 이에 화산의 진짜 힘을 마주한 이송백은 상대를 너무 얕보지 말라며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지만, 후배들은 오히려 화산에게 당한 이송백마저 한심하다는 듯 대답을 하며 화종지회를 위해 화산파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소 문파였던 화산파를 강호 제1의 문파로 키워내고 있는 회기자 청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네이버 웹툰 화산귀환. 무협 웹툰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봤을 작품인데요. 뒤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에서 화산귀환 54화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에 무림행 본부.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의자에 걸터 앉은 이 남자. 그가 바로 무림맹 맹주 후공인데요. 후공과 농담을 나누는 제갈해. 둘의 사이가 꽤나 각별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통한 매력을 어필하는 후공. 제갈해는 후공과 함께 했을 때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제갈해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은 농림왕의 소 방목 성공이라는 소탈한 내용. 두 번째 나쁜 소식은 바로 검성이 움직였다는 내용입니다. 검성은 무림맹으로 향하는 것 같은데요. 검술에 굉장한 조예가 있는 검성이 왜 무림맹으로 오는 걸까요? 바로 후공을 만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갈해에게 도망갈 거라는 후공. 장남인지 진담인지 무림맹주의 자리도 넘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갈해는 그런 후공의 검술을 보고 싶은 눈치입니다. 사실 모습은 이렇게 보여도 후공은 천하제일인이었는데요. 지금은 살이 쪄서 걷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 후공에게 어디로 도망가든 따라간다고 하는 제갈해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무언가를 느낀 후공. 어디선가 느껴지는 검성의 힘. 검성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내고 있었는데요. 마치 주화인마에 든 것 같은 모습이었죠. 사실 검성은 후공과도 친분이 있는 고고한 성품의 검사였는데요. 검성의 위치를 알아낸 후공이 천장을 뚫으며 날아갑니다. 그 시각 검성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었고 고고했던 그의 인품은 온데간데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주화인마에 빠진 이유는 후공에 대한 질투심. 절대강자인 후공이 있는 한 자신은 언제나 겸허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후공의 그림자에서 마에 빠져버린 검성. 이제는 사람들을 베어내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폭주하고 있는 검성. 그때 후공의 기운이 검성을 덮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검성의 양팔을 잘라버리는데요. 후공의 기운은 너무나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옛 친구였던 검성을 내려다보는 후공, 그리고 자신의 질투심의 대상인 후공을 올려다보는 검성. 그렇게 검성은 후공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고 옛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한 후공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검성의 최후를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후공. 후공은 반년 전에 있었던 일을 꿈으로 꾸었던 것인데요. 자신이 누워있는 공간이 자신의 집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후공이지만 뭔가 이상한데요. 자신의 몸 상태가 정상의 상태가 아님을 눈치채고 거울을 보면서 놀라는 후공입니다. 거울 속에는 원래 자신의 몸이 아닌 젊지만 병약한 몸이 있었고, 후공은 이것이 혼을 바꿔치기 하는 환혼이라고 확신하는데요. 하필 이런 병약한 몸으로 환혼당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원래 몸이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자신의 몸에 이 병약한 몸에 혼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하는 후공입니다. 아무튼 후공 입장에서는 큰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살펴보니 부잣집의 냄새가 나는데요. 그때 후공에게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한 노인이 후공에게 다가오는데요. 천하사고의 범천이었죠. 말투로 보아하니 환호는 범천의 짓인 것 같진 않네요. 범천은 손에 웬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후공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본인에게 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범천의 옆자리에 털썩 앉는 후공. 범천이 보따리에 쌓은 것은 마치 영단같이 생긴 약 한 알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범천의 눈빛과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이상한 말투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영약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것을 알아챈 후공. 잠시 자신이 후공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자신의 몸이 걱정된 후공은 무린 맹주에 대해 묻고 정신 못 차린 자신의 손자에게 화가 난 범천. 후공은 흥분을 가라앉히려 날이 밝거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후공을 덮치는 범천인데요. 후공을 바닥에 눕히고 손에 든 독약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자에게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 후공은 간신히 일어나 범천의 뒷목을 치고 넘어갈 뻔했던 독약을 토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약기운 때문일까요? 휘청이는 후공. 그렇게 바닥에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후공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범천인데요. 후공은 위기를 감지하고 최후의 비책을 사용하려고 하고 즉시 할아버지를 외치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범천.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 의원을 부르게 됩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 눈을 뜬 한 사람. 바로 환혼이 된 진짜 후공의 몸이었는데요. 환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 바로 목에 들이미는데요. 난리가 난 무리맹 본부입니다. 후공의 소식을 들은 제갈해는 충격에 빠지게 되죠. 환혼이 된 후공은 자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독약을 먹고 쓰러진 후공.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후덕했던 후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척한 모습. 그리고 쓰러진 손자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긴 범천입니다. 누워있는 후공에게 문병을 오는 사람이라고는 형제들, 그리고 자신에게 독약을 준 범천뿐이었죠. 후공은 천하서고에 뭔가 변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하서고의 대공자 범항은 늘 죽음을 갈구했던 인물. 천하서고의 이런 암울한 분위기는 범항 때문이었죠. 후공은 자신이 범항의 몸에 들어온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병약한 범항의 몸을 회복시키고 누가 자신에게 이런 일을 꾸몄는지 알아내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런 생각 중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채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범항의 시녀인 송화였죠. 하지만 범항의 몸에 들어온 후공은 누군지 알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배가 고픈 후공은 송화에게 죽을 끓여오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송화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환혼 전 범항에게 당한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는 송화는 범항에게 울면서 말을 하는데 아무튼 배가 고픈 후공은 밥이 먹고 싶기만 합니다. 후공은 이내 송화에게 정보를 얻어낼 생각을 하는데요. 뜬금없이 본인에게 무린 맹주를 물어보는 범항에게 어이없어하는 송화. 본인이 생각하는 후공에 대해 말을 해주고 그런 송화의 말에 후공은 환혼된 시간대가 이전 자신의 시간대와 같다고 확신하죠. 그로부터 열흘 후 후공은 몸의 건강을 거의 회복했는데요. 변해가는 대공자를 지켜보는 범천. 그 앞에서 후공이 자결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후공.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분노한 채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우죠. 환혼된 자신이 죽었다는 말에 충격이 컸나 봅니다. 그리고 범천은 죽고 싶다가 아닌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이내 의원과 함께 감동을 먹게 되네요. 자결해버린 본체 때문에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후공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수련을 통해 자신의 경지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런 범항을 보고 놀라는 범천. 생전 처음 보는 손자의 훈련 소식에 놀랐던 것이죠. 후공은 온 힘을 다해 병약한 범항의 몸을 바꿔갔고 범천의 입장에서는 마치 무리를 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죠. 심지어는 식사까지 내렸다는 소식에 범천과 의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1년 전 범항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병약했던 모습을 탈피하려는 듯 밝아진 모습의 범항. 하지만 그렇게 모두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목을 메었던 것이죠. 마치 미친 것 같은 범항의 모습이 모두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의원은 범천에게 마치 그때와 같은 행동일 거라고 말을 하고 범천은 범항과 얘기하고 오겠다며 불러오라고 하죠. 그리고는 범항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방금까지 단련을 하고 온 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후공. 심지어는 범천의 앞에서도 단련의 여념이 없고 범천은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 범천에게 범항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후공은 자신의 포부를 범천에게 밝히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는 범천의 말에 후공은 대답하죠. 바로 천하제일인이라고 말입니다. 야심한 밤, 한 주루, 천하서고의 3공자인 범몽과 2공자인 범윤이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타락한 범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죠. 심지어는 범천마저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항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범몽. 그런 범몽의 말을 듣고 치가 떨리는 범윤은 술상을 내팽개치며 범몽에게 화를 내고 무서워서 피하냐는 범몽의 말에 범몽에게 주먹을 내지르려고 하게 되죠. 하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으면서 범몽에게 자신이 범항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며 주류를 나섭니다. 그 시각 후공은 여전히 수련에 여념이 없었고 이제는 어느정도 체력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송화가 나서서 후공의 수련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때 이들의 앞에 나선 범윤과 범몽. 후공은 형님에게 버릇없이 구는 동생들을 참교육해주려 합니다. 범윤에게 한숨을 쉬며 훈계하는 후공. 이에 지지 않고 맞받아치는 범윤입니다. 범윤의 태도를 본 후공은 송화에게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막대기를 붕붕 휘두르며 몸을 푸는데요. 천하제일인이었던 후공에게 이 정도면 영검이었죠. 그리고 몽둥이로 개 한 마리 잡아보려는 후공. 개를 도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발에 걸려든 범윤. 후공에게 달려듭니다. 그런 범윤에게 몽둥이질을 시작하는 후공. 범윤은 병약했던 범항을 생각하고 코웃음 쳤지만 수련의 성과를 몸소 보여주는 후공이네요. 우연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범윤. 달밤에 몽둥이질 시원하게 당해버렸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범항을 형님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는데요. 후공의 몽둥이 찜질이 다시 시작됩니다. 부러진 몽둥이로도 범윤 정도는 쉬운 편이죠. 순간 후공의 빈틈을 노려 후공을 사용하려는 범윤. 사실 일부러 각을 내줬던 것이었고 범윤에게 정신을 못 차리겠다면 대신 다른 걸 깨주겠다고 하는 후공. 범윤의 소중한 그곳을 몽둥이로 강타하는데요. 순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깨어진 범윤. 망나니 동생의 정신건강을 이렇게 치료하네요. 송화가 말려도 어림없이 동생을 조합해는 후공.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 형님이라고 소리치는 범윤입니다. 살고 싶어서라도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후공도 그런 범윤을 보고 호통을 치고 어디서 이상한 말을 주워 듣고 온 범윤은 다시 몽둥이 찜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누운 범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분인데요. 형님이라 부른 건 범항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낙선 났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런 범윤을 찾아온 범몽. 눈물을 흘리면서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윤이 몽둥이를 맞아준 것으로 보았나 봅니다. 그러자 놀라면서 범몽에게 반문하는 범윤. 범항의 실력이 자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범몽. 자기가 범윤의 복수를 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네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역시나 수련에 매진 중인 후공. 어젯밤 자신의 실력에 실망을 한 눈치인데요. 아직 범항의 기억을 다 찾지 못해 정신하빌이 완전치 않는 탓이었죠.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범몽. 큰형님한테 버릇없이 소리치는데요. 쌍절곤을 휘두르면서 덤벼오는데 뒤에서 그런 범몽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등장하는 범윤. 범항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립니다. 몽둥이 찜질의 효과는 엄청났다 해요. 한편 다같이 범천에게로 간 형제들. 범항의 숙부인 범광이 수척해진 얼굴로 이들을 반기고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범항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물론 후공은 기억이 없기에 아픈 연유를 묻지만 자신을 피하는 범광의 모습에 대강 이유를 알게 되었죠. 대충 다른 이유로 얼버무리는 범광이지만 그런 범광의 모습을 보면서 후공은 확신하게 되었죠. 모든 천하서고의 어두운 면은 바로 자신, 범항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범광은 자신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가문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고민을 하는 후공에게 범윤이 말하는데 범항은 줄곧 서재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그
그 말을 듣고 서재에 분명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후공. 그렇게 천하서고의 서재로 향합니다. 한참을 방치되었는지 먼지가 수북한 서재. 책들 사이에서 반대로 꽂혀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하는데요. 다른 책들과는 달리 먼지가 덜 쌓여있는 책. 책을 펼치자 종이 2장이 떨어집니다. 바로 범황과 주양과에 주고받았던 서신이었죠. 주양의 정체를 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후공입니다. 그때 책을 꽂자 넘어지는 책장. 자신에게 쓰러지는 책장을 보고 놀라는 후공인데요. 책장과 후공이 부딪히지만 진법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책장에는 숨겨져 있던 진법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진법이 발동되자 추운 겨울이 보이고 심지어는 겨울의 한기마저 생생한데요. 어린 범황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생전의 범황의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죠. 범황을 사랑으로 챙겨주는 범황의 어머니. 모자의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이때 범황은 어두운 면이 없는 밝은 아이였는데요. 후공도 행복한 추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갑자기 바뀌는 시간대. 범황의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범황을 곁으로 부릅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범황. 그 모습을 보고 잊고 있던 범황의 기억을 떠올리는 후공입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이번엔 집안인데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범천의 모습. 범황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뒤 얼마 안가 죽었고 가문의 모든 이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그리고 어린 범황 또한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범황의 멘탈은 완전히 나가버렸죠. 범황은 그 이후 자결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법이 끝나자 후공의 몸에 범황의 기억이 전부 돌아왔고 이후 눈물을 흘리면서 서재에서 깨어나게 된 후공. 후공의 주위에 가문의 사람들이 와 있었고 범천은 혹여나 예전에 범황이 될까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범천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말하는 후공. 그들은 범황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에 걱정이었지만 범황의 모든 기억을 가진 후공은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범황. 범황의 기억을 되찾은 뒤 처음 맞는 아침. 본격적으로 후공은 내공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는 천하서고의 범황으로 살 생각이 없었죠. 돌아온 천하서고의 대공자가 된 후공입니다. 진법으로 철통 같은 보안이 되어 있고 각종 영역과 비급이 있는 천하서고는 후공에게는 천국이었고 후공은 가문의 일부터 천천히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중심에는 가문을 휘어잡고 있는 총관 곽도가 있었죠. 곽도에게 과한 신뢰를 주고 있었던 가문의 사람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곽도의 권한을 줄이려 합니다. 그리고 송화를 시켜 글을 쓰는 후공. 주양을 만나고 싶다는 글을 시켜 쓰게 하죠. 며칠 뒤 천하서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무슨 일인지 동생들에게 묻는 후공. 진법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네요. 부몽에게 진법을 고치라 명합니다. 객잔으로 향한 후공. 식사를 하려는데 마침 객잔에 서문세가와 염화각의 공자들이 있군요. 그때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웬 남자가 밥그릇에 모기가 들어있었다며 소리치는데 주인장에게 열량을 뜯으라고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가는 송화. 그리고 남자에게 돈을 내미는데요. 시끄러운 게 싫었던 후공이 돈을 그냥 준 것이었죠. 그러자 어거지를 부리는 남자. 순간 후공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송화가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는데 순식간에 남자를 제압하는 송화입니다. 객잔 바닥에 남자를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는 가게 주인에게 돈을 주며 객잔을 나서는데 아까 맞았던 남자의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짓이냐고 묻는 남자의 말에 지체 없이 송화를 가리키는 후공. 그렇게 양 진영 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소란스러운 밖을 쳐다보는 공자 일행.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범황의 얼굴을 발견하는데요. 공자들은 후공에게 찾아와 인사를 하고 후공 역시 적당한 변명을 대며 인사를 나누죠. 병약하다는 천하서고의 대공자를 본 이들은 놀랍니다. 후공이 이러고 있는 동안 송화는 고생이네요. 아무튼 공자 일행에게 무례미의 정세를 듣는 후공. 자신을 좋게 평가해보자 따공을 날립니다. 후공과 만난 공자들은 다시 밝게 변한 대공자의 모습에 반하게 되죠. 그렇게 다시 천하서고로 돌아온 후공. 악취를 잡았는데 땅속에서 무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당장 그것을 가져오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악취의 원인인 육각망은 이무기류의 약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육각망의 악취는 매우 고약해서 그것을 섭취하기가 힘들다는 게 단점이었죠. 즉시 육각망을 물고 뜯는 후공. 그 역시 악취에 힘들어하지만 내공 증진을 위해 꾹 참고 먹습니다. 후공은 다른 약물 2개도 찾아 먹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육각망을 섭취하고 운기를 하는 후공입니다. 후공은 새로 생긴 2 아우들의 존재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요. 내공이 증진된 후공은 교릉을 실험해보려 하는데요. 뼈를 자유자재로 수축시키는 무공이죠. 타인에게 사용했을 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대공자를 찾아온 호위대주. 그를 맞이한 후공은 이유를 묻고 그러더니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호위대주입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는데요. 호위대주는 이 상황을 위해 호위무사들을 이미 따로 모아놨었죠.
갑작스럽게 대공자를 공격하는 대주. 뒷배가 있을 거라는 짐작에 누구냐고 묻고 말을 듣지 않자 한바탕 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대주의 검을 전부 피해내는데요. 대주가 필사적으로 공격해보지만 먹혀들지 않고 대주는 이에 내공을 모으면서 기회를 엿보는데 내공을 사용한 공격마저 전부 무의로 돌아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공자의 몸놀림에 놀라는 대주. 그리고는 기다려줬던 반각이 지났다고 하는 후공인데요. 대주의 몸에 내공으로 점혈을 가하는데 교릉을 사용해 대주의 몸을 찌그러뜨렸던 것이죠. 천하제일인의 모습이 잠깐 보이는 후공입니다. 이제는 고깃덩이가 된 대주를 보고 놀라는 아우들. 대주는 늦어버린 사과를 후공에게 전하지만 어림도 없죠. 대주의 입에서 나온 뒷배는 바로 총관. 그리고 가문에 여러 사람이 가담되어 있었고 후공은 즉시 총관을 잡아들이려 하는데 빠르게 수뇌부인 총관을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호위대가 모여있는 연무장.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고 그것은 핏덩이가 된 대주였죠. 그때 그들 앞으로 나서는 후공과 범육. 가담한 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데요. 총관에게 가담한 자들은 쉽게 제압했습니다. 총관은 그새 천하서고의 재산을 반이나 빼돌렸네요. 그때 대공자 앞으로 와 무릎을 꿇는 한 사람. 그는 호위대인 종무극이었죠. 그의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는 후공. 종무극에게 총관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날 밤 한적한 연못의 정자. 총관에게 대공자가 죽었다고 전하는 종무극. 총관은 그 소식을 듣고는 씩 웃어 보이고 종무극은 자신의 몫을 챙긴다는 면분에 총관을 유인합니다. 그렇게 대공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총관인데 그런 총관을 맞이한다는 것은 죽었다던 대공자? 총관은 죽도록 얻어맞고 매달리게 됩니다. 마도나 농림에 버금가는 죄인 대우를 보여주는 후공. 그리고 총관에게 사건의 전모를 물어봅니다. 총관의 뒷배에는 흑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죠. 흑단은 서문세가와 청월문이 비밀리에 결성한 조직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천하세고를 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 계획을 들은 후공은 증거를 찾으라 명했지만 종무극이 총관의 집을 다녀와 후공에게 말하는데 이미 집은 어지럽혀 있었고 증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후공은 호위들을 시켜 세간에 소문이 퍼지게 했고 이내 청월문의 장문인인 천하서고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진법으로 가려져 있는 천하서고의 입구를 찾는 두 사람, 바로 청월문의 장문인 반광과 그의 딸이었죠. 그들이 근처에 도착한 것을 눈치챈 후공은 전음을 하고 그제서야 숨겨져 있던 서고의 정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광은 호탕하고 시원한 성격의 인물이었는데 이상한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네요. 웃긴 웃음소리를 보는 범천만 죽을 노릇입니다. 후공은 그를 보고 의심을 거두게 되죠. 아끼는 딸까지 데려왔다는 건 역시 결백의 증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광의 딸 반교인과 아우들에 대하여 끼는 후공. 반교인은 천하서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후공은 반교인에게 서문세가의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청월문의 장문인과 그의 딸이 떠나가고 후공은 서문세가의 마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문의 설비를 더욱 철저하게 손보게 되고 총관에게로 향하는 후공. 총관에게 의미 없는 몇 개의 질문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무언가 일을 꾸미는데요. 그리고는 별일 없을 거라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호위가 다급하게 후공을 찾는데 바로 총관이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죠. 이는 전부 후공이 안배한 일이었는데요. 지난밤 후공은 이 모든 일을 위해 계획을 하죠. 교릉을 그간 이성까지 연습한 후공은 총관에게 후열법으로 교릉을 시험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문세가를 향한 화살은 쏘아졌죠. 서문세가의 근거지인 안위 북부. 천하서고에서 보낸 서신이 도착해 있는데요. 서문세가의 대공자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천하서고가 받은 답장을 보고는 범천은 대노하고 후공은 씩 웃으면서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 후공은 잠시 송화가 객잔에 들리는데요. 그런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개방의 거지들이었죠. 그때 이 개방의 거지들이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데 자명수를 써 안 보이는 자신들을 보고 웃는 대공자의 모습이었죠. 대공자를 쫓아온 개방의 거지들. 다짜고짜 와서 왜 쳐다보고 그냥 가냐고 시비를 걸죠. 이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던 후공은 대충 변명을 하고 이에 거지는 언제 본 적이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사실 후공의 환원 이전 개방방주의 제자로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시비를 거는 추운게 개방방주에게 두드려 맞은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개방에서 입지가 좋은 인물이 되었죠. 후공은 개방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술을 선물하고 그들과의 친분을 쌓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서문세가로 향하는 후공. 대공자가 걱정되는 아우들은 발을 못 대고 그런 그들을 뒤로 한 채 출발하는 후공입니다. 서문세가에서 만난 것은 이전에 만났던 공자 일행. 그러던 중 천하서고를 적대하는 한 인물. 후공에게 딴지를 걸며 시비를 거는데요. 바로 서문세가를 추종하는 오구문의 인물이었죠. 보기 좋게 그에게 한마디 날려주는 후공. 그렇게 서문세가의 후기지수들이 모인 연회가 시작되는데 각자 자신의 장기들을 자랑하는 후기지수들.
역시 무림의 후기지수들이라 화려한 장기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때 나선 후공. 자신의 장기라며 얼굴 마사지를 보여준다는데 놀랍도록 깨끗하고 탱탱해진 피부를 보며 다들 놀라게 되고, 다음 차례로 서문세가의 대공자를 지목하는 후공입니다. 서문세가의 대공자를 싸늘하게 쳐다보는 후공. 교릉에 은혜법을 심어 마사지를 시작하고, 이를 받은 서문세가의 대공자는 좋아 죽네요. 그렇게 연애가 끝나고 후기지수들은 각자의 가문으로 돌아가는데, 후공을 붙잡는 서문세가의 대공자. 후공은 지체하지 않고 총관을 보내주겠다 말하고, 아무런 내막을 모르는 서문세가의 대공자는 웃고 맙니다. 그러면서 천하서구에게 의형제를 맺자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 무림맹주이자 천하제일인 후공, 천하서구 대공자와 한혼대다. 천하서구 대공자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8을 참고해주세요. 이상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추적자들을 피해 도망가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은 추적자를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쳐보지만 끝내 잡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렇게 의문의 사내들은 소년을 잡아 그 소년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자는 미지의 힘으로 의문의 사내들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소년의 목에 이상한 약물을 주사하는데요. 그 뒤 소년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을 남긴 채 감쪽같이 사라져버립니다. 마교의 소교주까지 서열순위 최하위, 천여운의 마교 이야기 나노마신 지금 시작합니다. 의문의 남성이 천여운에게 주사한 것은 다름 아닌 나노머신이었는데요. 나노머신의 존재를 모르는 천여운에게 그것은 매우 생소했고, 다친 손의 상처도 순식간에 낫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됐죠. 또한 책을 읽을 때에도 순식간에 책의 내용을 암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천여운은 이 능력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도관에서 누구보다 강해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나노마신에는 여러가지 무술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무공을 보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었죠. 나노마신의 힘을 빌려 무려 20년이 넘게 수련한 장호위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천여운. 방에 들어온 장호위가 발자국을 보고 천여운의 재능을 오해해버리는데요. 오히려 칭찬을 하며 자신의 단검비술의 내공 운기 요결까지 알려줍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천여운. 마교의 모든 종파들이 모여 소교주 자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마도관으로 향합니다. 좌우법은 새로 들어온 소교주 후보들을 면밀히 살피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마도관에 입관하는 어린 소교주 후보들. 하지만 1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천여운입니다. 왜냐하면 내공이 없다면 통과할 수 없는 1단계지만 천여운은 6대 종파의 부인들로 인한 방해로 내공을 만들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단계 시험을 기다리는 이들 앞에 천마신교의 음마종가주 항소유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내공이 있다면 일각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음공. 내공이 없는 후보생들은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문의 지원을 받은 후보생들은 끄떡없는데요. 그때 항소유의 머릿속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천여운을 탈락시킬 목적으로 음공을 날렸던 항소유지만 천여운은 끄떡없이 서 있었는데요. 이유는 바로 나노머신 덕분이었죠. 이를 알 리 없는 항소유는 점점 공력을 높여갔고, 이제는 20년 공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생들마저 쓰러지는 상황. 이대로 멀쩡하게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자신이 내공이 없다는 말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한 천여운은 나노머신으로 시험이 끝날 즈음 자신에게 내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렇게 연주가 끝나자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천여운. 저우법은 그의 내공을 궁금해하며 맥을 짚어보지만 내공이 전혀 없는 그의 몸에 놀라게 됩니다. 오로지 정신력으로 항소유의 음공을 버텼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우호법 선맹은 천여운의 정신력을 보고 그를 마음에 두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난 뒤 내상을 입고 누워있는 천여운.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오는데요. 내공을 사용해 천여운의 몸을 일으키는 인물, 바로 우호법 선맹입니다. 그리고는 대뜸 천여운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데요. 마침 6대 종파의 위협에 몸둘 곳 없었던 천여운은 선맹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어버린 두 사람. 천여운은 다음 시험을 위해 내상 또한 나노머신으로 회복시킵니다. 다음 단계의 시험에서는 무공교두들이 전술과 진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네요. 야심한 새벽, 천여운의 의원으로 누군가가 찾아오고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면서 들어옵니다.
바로 천여운의 스승 선맹인데요. 그가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천여운에게 내공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는 천여운의 기혈에 손을 대고 내공을 주입하는데 내공 순환을 거침없이 받아내는 천여운의 몸 상태에 놀라게 되죠. 같은 시각 마도관 입관 생도의 숙소에서는 한창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힘이 전부인 마도관, 각 조의 조장을 막기 위한 힘싸움이 한창입니다. 천여운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난 채 내공만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는 1회 안에 내공을 형성하고 말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음날 마도관의 모든 후보 생애조가 조장을 뽑았는데요. 각 생도들의 얼굴은 지난밤의 격투로 엉망입니다. 이제는 조마다 전술과 전법을 배우게 됩니다. 천여운은 열나흘이나 입원해야 한다고 교주가 말합니다. 그러자 천여운을 안 입고하는 이들이 속닥거리네요. 훈련 도중 천여운의 조원이 진검 훈련 중에 다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조원은 혼자 남게 되자 천여운을 찾는데요. 그리고는 천여운의 발목을 노리면서 칼을 들이댑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감전당하는 자객. 천여운은 이미 자신에게 자객이 붙을 거라 예상하고 있었죠. 그는 자객을 붙잡아 묶어놓고는 엄살 부리지 말라며 고문을 시작합니다. 자객은 천여운을 과소평가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죠. 바로 전날 새벽 선맹이 천여운을 찾아왔을 때 이미 닷새 만에 단전에 내공을 쌓은 것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가 보통 걸리기 때문이죠. 천여운은 마도관에서 받은 마룡단을 꺼냈고 선맹의 부추김에 구릿구릿한 냄새가 나는 마룡단을 복용하게 됩니다. 마룡단을 복용한 천여운은 더욱 증가한 내공을 얻게 되었죠. 한편 자객을 사주한 천무금은 천여운이 자신의 계략에 당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소 짓는데요. 천여운에게 당했던 자객은 자신이 실패한 사실을 천무금에게 말하게 됩니다. 분노하며 자객을 폭행하는 천무금. 그러는 동안 천여운은 선맹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나노머신을 이용해 빠르게 무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맹은 천여운에게 자신의 무공을 보여주었고 천여운은 선맹의 경지에 놀라는 한편 나노머신을 이용해 선맹의 무공을 카피했죠. 드디어 천여운이 복귀하는 날, 같은 조의 조장인 천무금은 천여운에게 시비를 걸지만 가뿐하게 무시해버리는 우리의 주인공. 천무금은 소교주 후보자답게 생도들을 잘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천무금이 보았을 때도 천여운은 의무실에서 누워있던 수준이 아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여유로운 천여운의 모습에 조급해지는 천무금. 시원하게 바로 시비를 걸어주는 천무금이네요. 담담하게 받아치는 천여운의 말에 오히려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오히려 얼굴을 얻어맞고 마는데요. 하지만 천여운은 천무금이 반격하려 하자 그냥 도망을 가버립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천무금은 당장이라도 죽일 듯 천여운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용이었을까요? 먼저 간 천무금을 기다리고 있던 천여운. 그대로 천무금에게 일격을 날리는데요.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천무금도 반격합니다. 하지만 사기적인 나노머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즉시 천무금을 상대로 나노머신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나노머신의 복식 능력을 사용해 천무금을 제압하는 주인공. 단숨에 천무금을 눕혀버리는데요. 하지만 같은 조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놓아줍니다. 처음으로 실력자와 싸워본 천여운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본격적으로 나노머신의 기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찾아내고 좀 전에 싸웠던 천무금을 시뮬레이션 하는데요. 이 사기적인 능력으로 공격적으로 천여운은 경험을 쌓게 되죠. 마도관으로 돌아온 천여운을 조원들은 반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허봉은 오히려 자신을 반기는 모습인데요. 사실 천무금에게 버림받은 허봉은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천여운에게 매달려 본 것이죠. 자신의 세력을 늘릴 필요가 있던 천여운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야심한 밤 깊은 산속, 어디선가 싸우는 소리가 천여운에게 들려옵니다. 나노머신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 인물은 천무금이었는데요. 자신의 조원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던 그는 싸움에 난입을 하고 복면을 쓴 인물은 그대로 도망을 칩니다. 천무금은 피를 꽤 많이 흘려 큰 부상을 입고 말았죠. 누군가의 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하루 전에 조장을 노리는 훌륭한 계략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천무금을 대신해 조장의 자리를 차지하는 천여운. 시험을 위해 똑같이 본면을 쓰고 다른 조의 숙소를 은밀히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실력자들을 암습하며 자신 또한 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다음날 시험은 시작되고 양 조가 격돌하는데 나노머신을 이용한 폭넓은 전술을 보여주는 천여운.
상대방 조장인 천원녀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가 난 천원녀는 천여운에게 돌진하는데요. 강해진 천여운은 가뿐하게 천원녀의 한쪽 팔을 잘라냅니다. 천여운의 조는 환호하고 이 모습을 지켜본 좌후법 이화명은 천여운의 성장세에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천여운을 지켜보는 육조 조장 하일명입니다. 시험에 통과한 천여운은 마도관의 비급 서재로 가는데요. 높이 올라가 있는 책장과 빼곡히 쌓인 책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나노머신의 힘을 사용해 많은 책들을 전부 스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재의 중앙, 우뚝 솟은 석판을 발견합니다. 그곳을 지키는 호위무사는 그것이 천마교의 계파조사가 남긴 비석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비석은 웬만한 내공 없이는 검으로도 흔적을 남기기가 힘든 청옥석이었죠. 비석의 반대편에 나 있는 날카로운 검은을 본 천여운은 무언가 의심스러운 모습의 나노머신으로 분석을 해보는데요. 그 검은을 새긴 인물의 검수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이렇게 비급 서재에서 말도 안 되는 기현을 만나 또 한 번 성장하게 되는 우리의 주인공. 2단계 시험 이후 개인 연공실에서 자신의 초식들을 단련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서재에서 나오는 천여운의 앞을 가로막는 한 인물, 바로 육조조장 하일명이었는데요. 천여운을 노려보는 하일명과 그런 하일명을 귀찮아하는 천여운, 한바탕 싸움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때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종의 천유찬인데요. 하일명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천유찬을 그대로 공격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공격을 흘림과 동시에 반격을 하는 천유찬. 그리고는 천여운에게 반가운 듯 말을 거는데요. 속내가 있음을 눈치챈 천여운은 그런 천유찬에게 되려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천여운에게 자신의 도망조공 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는 천유찬. 천여운은 앞길이나 막지 말라며 시원하게 뱉어버립니다. 그런 천여운을 비웃으며 자신의 내공을 자랑하며 떠나버리는 천유찬이네요. 2단계 시험을 마치고 개방된 개인 연공실. 하지만 조금 작은 넓이의 연공실이었죠. 나노머신을 사용하는 천여운에게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노머신을 사용해 연공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천여운. 시뮬레이션에 이어 자신의 근육마저 머신으로 변환시킵니다. 변환된 신체를 사용해보는데요. 연공실의 벽을 강하게 쳐보지만 그대로 벽이 뚫리면서 옆방의 하일명을 덮쳐버리네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연공실로 다시 향하는 천여운. 그의 앞에 연파라고 하는 생도가 다가와 대련을 청하는데요. 자신을 이긴다면 3단계 시험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하는 연파. 말과 동시에 자신에게 돌격하는 연파를 단 하나만에 제압해버립니다. 연파는 천원녀와 싸우는 천여운의 모습을 보고 자신도 수십 초씩은 겨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산이었죠. 연파를 제압하고 3단계 시험에 대한 정보를 듣는 천여운. 그리고는 자신을 수하로 써달라고 하는 연파인데요. 그런 연파에게서 천유찬의 모습을 본 천여운은 거절해버립니다. 돌아온 연파의 말을 들은 천유찬은 천여운의 실력에 이해할 수 없어 하죠. 연공실의 벽을 2번이나 부순 천여운 때문에 상관에게 붙들려 훨씬 넓은 4단계 시험 후 사용할 수 있는 연공실로 오게 되죠. 이전보다 넓은 연공실의 공간에 즉시 증강현실 대련을 펼치는 천여운. 자신의 스승인 선맹의 데이터를 사용해 단련을 합니다. 사흘 뒤 마도관 대연무장. 연무장 앞을 마도관 교두들이 쭉 들어차 외우고 있습니다. 그 맨 앞에 서 있는 무공교두 호진창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번 시험은 바로 이 교두들을 이기고 노란 명찰을 받는 것입니다. 소교주 후보생들은 어렵지 않게 교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천여운 역시 바로 교두와 겨루는데요. 바로 교두를 향해 난입하는 천여운. 교두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공교두에게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손쉽게 교두를 꺾은 천여운. 그의 앞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전부 천여운의 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후보생들이었죠. 천여운은 그런 생도들에게 자신은 그저 조언이 아닌 함께 피를 흘릴 수 있는 동료를 찾는다고 합니다. 많은 인파 중 이런 천여운의 조건에도 남은 여러 명의 생도들은 천여운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한 생도, 그리고 그런 그에게 접근하는 천여운인데요. 뭔가 둘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 그가 독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눈치챈 천여운이 말해준 것이었죠. 사실을 알고 나서 목숨을 구해준 천여운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백기. 천여운은 백기가 중독된 독의 출처를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천여운에게 독의 출처를 알려주는 천무금. 그저 독마종과 천여운의 싸움을 부추기라는 목적이었네요. 야심한 밤 천여운은 독의 출처를 뒤쫓고 있습니다. 뒤를 밟힌 독마종 천종섬은 놀라는데요. 백기의 중독을 알리자 사악하게 웃는 그입니다. 그리고는 천여운의 아픈 과거를 얘기하는 순간 날라오는 주먹.
천여우는 참지 못하고 바로 천종섬을 때리고 마는데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을 못 차리는 천종섬. 소교주 후보자답게 곧바로 반격을 시작하지만 어림도 없이 바로 주먹을 잡히고 마는데요. 자신의 주특기인 독을 천여운의 얼굴에 맞춘 천종섬. 천여운의 얼굴이 도끼에 산화되어 버리나 싶지만 그가 가진 나노머신의 힘으로 곧바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천여운의 모습에 놀라 쓰러져 버리고 마네요. 그리고 그런 천종섬의 손을 발로 으깨어 버리는 천여운. 천종섬은 자신이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어버렸는지 생각하며 쓰러집니다. 하단전이 파괴된 천종섬은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가 죽게 되면 난처해지는 천여운은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합니다. 나노머신을 사용해 해독제를 제조하는 천여운. 그렇게 천종섬을 살려내며 사건은 일단락되지만 천종섬과의 일전 그리고 이후의 일들로 그저 힘만이 아닌 자신의 세력이 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천여운입니다. 다음날 좌우법 이화명은 천종섬의 단전을 패한 천여운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천여운은 노란 명찰을 반납하고 5일간 구금동에서 면벽 수련을 하게 되죠. 천여운에게 명령한 이화명은 또한 그에게 살아남아 미래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가슴은 뜨겁되 머리는 차가워지라는 조언을 남깁니다. 구금동에 들어온 천여운은 즉시 단련에 매진하는데요. 그곳은 좁고 습해서 보통 생도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 곳이었죠. 그곳에서 수련에 매진하던 중 갑작스럽게 문이 열리는데요. 의문의 남자가 살기를 뿜어내면서 천여운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천여운을 찾아온 것 같은데요. 그가 내뿜는 기운을 심력으로 저항하는 주인공. 이 의문의 남자는 바로 천종섬의 외조부인 동마종주 백오였죠. 그는 천여운을 곧바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도관 내에 살상은 금지되어 있어 천여운을 해칠 수 없는 그는 천여운에게 작은 선물이라며 독을 주사합니다. 그리고는 4년 뒤 마도관을 나오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며 떠나는 백오인데요. 백오에게 독을 주사받은 천여운은 이것이 마치 마룡단과 흡사한 성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노머신을 이용해 독성분만을 제거하면서 명단의 효과처럼 내공이 반갑잖아 늘어나는 기연을 얻게 됩니다. 그때 천여운의 뒤쪽에서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고 조금 전 부딪힌 벽에 금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금이 간 벽 뒤쪽 공간으로 향하는 천여운. 그곳에서 널찍한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동의 바닥에 보이는 흔적들로 그것이 비석이 있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중앙에 수상한 기둥을 보게 되는데 기둥의 꼭대기 쪽 천장에 박힌 야명주에 적힌 글자들을 찾아낸 천여운. 그곳에 적힌 구결은 마치 상승무공과도 같았죠. 한시진간 움직여도 힘들기는커녕 상쾌했으며 운기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 시각 천여운의 조에는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하일명이 패거리들을 이끌고 천여운의 조를 습격한 것입니다. 백기가 생도들을 이끌고 저항하는 동안 허봉이 남은 생도들에게 습격 사실을 알렸지만 이미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조금 늦은 후였죠. 어렵게 지키고 있던 노란 명찰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때 천여운의 면벽 수련이 끝나고 곧바로 교두 중 유일하게 명찰을 빼앗기지 않은 교두인 호진창 교두에게 가겠다는 천여운. 가장 강한 교두인 호진창에게 바로 도전 신청을 하는데요. 곧바로 대련에 들어가는 두 사람. 교두 중 강한 호진창 교두는 역시 강했는데요. 하지만 천여운은 그보다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면서 교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결국 호진창은 패배를 인정하며 천여운에게 노란 명찰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뛰어난 행보를 보여주는 천여운에게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백기와 호상화 등 많은 인재들이 천여운의 세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여운은 생도들에게 하일명의 기습을 전해 듣게 되고 복수를 다짐하며 하일명 패거리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숲속에서 마주친 두 진영. 천여운은 웃으면서 하일명네를 맞이합니다. 하일명은 당황한 듯 큰 소리를 치는데요. 천여운은 단숨에 하일명을 제압,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하들을 건드린 하일명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천여운은 하일명을 제압한 뒤 하일명의 조원들 모두를 한쪽 다리와 손가락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하죠. 그때 제압당했던 하일명의 상태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짐승과도 같이 폭주한 하일명은 곧바로 천여운에게 달려드는데요. 잠시 후 쓰러진 천여운의 생도들을 업고 등장하는 한 무리. 천유찬의 생도들이 그들을 업고 천유찬에게 간 것 같네요. 천유찬은 곧바로 업고 온 천여운을 베어버리는데 복면을 벗겨 확인해보니 그의 수하였던 연파였습니다. 놀라는 천유찬을 고항을이 공격합니다. 사실 업혀온 천여운의 생도들은 전부 멀쩡한 상태였죠. 그리고 이들을 업어온 자가 바로 천여운이었습니다. 바로 달려드는 상대를 일격에 제압하는 천여운. 천유찬 역시 바로 공격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반격하는 천여운에게 전무도법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노란 명찰을 걸고 내기를 하자고 하는 천여운. 천유찬은 천여운의 수하인 백기까지 걸자고 하네요. 격돌하는 두 사람.
하지만 이전보다 높아진 천여운의 경지에 놀라는 천유찬인데요. 결국 일격을 당하게 되고 천여운은 손속을 두지 않고 천유찬의 한쪽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절규하는 천유찬을 비웃는 주인공. 남아있는 잔당들의 팔다리를 부러뜨리라는 명까지 내리네요. 천유찬의 노란 명찰을 빼서 자신에게 가담해준 생도에게 주는 천여운인데요. 그런 천여운의 그릇에 감탄한 이들은 천유찬을 떠나 천여운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한편 마도관 집무실 좌우법 이화명은 역혈마공을 펼친 하일명을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내공을 주입해 그를 깨운 이화명. 하일명에게 역혈마공을 익힌 경로를 물어봅니다. 애써 모른 채 해보는 하일명. 하지만 베테랑인 이화명을 속일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자 정보의 누설을 막기 위해 혀를 물고 자결하는 하일명입니다. 천유찬마저 꺾어버린 천여운에게 향하는 생도들은 더욱 많아졌는데요. 너무 많아 줄까지 서야 할 지경입니다. 천여운은 모인 인원들에게 말하는데요. 힘든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받은 천여운 세력, 그 중에서도 문규라는 생도를 꼭 거두라는 한 측근, 이유는 바로 마교의 12장로 중 한 명인 구장로 문현의 손자라는 이유였죠. 팔다리가 부러져 있어 뽑기를 주저하는 천여운이지만 어떻게든 그런 문규를 놓치지 말라는 측근입니다. 천여운은 나노머신으로 문규를 살펴보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문규가 여자이며 인피면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둘이 얘기하자는 문규. 자신의 집안 얘기를 천여운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며 인피면구를 벗는데요. 엄청난 미모를 가지고 있던 문규. 그럼 문규의 얼굴을 보고 반해버리는 천여운입니다. 문규는 천여운의 마음은 모르는 채 싱긋 웃으며 말을 거네요. 다음날 아침 식사 후 많아진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훈련시킬지 고민 중인 천여운. 나노머신으로 쉽게 해결해버립니다. 수많은 생도들의 디테일을 일일이 잡아 고쳐주는 천여운. 그 와중에 개인 연공도 열심히 했던 생도들은 절정 초입의 경지에도 오르는데 이제 세력 내의 서열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여운은 상위 6명의 실력자를 뽑는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앞으로 상대해야 할 6대 종파에 맞서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각자의 실력을 두고 싸우는 세력 내 생도들. 백기와 고항을이 붙는데요. 고항을을 압도해버리는 백기. 이렇게 상위 6명의 생도들의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날 대연무장. 죄인들을 호송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는 생도들 앞에 징검을 쌓아놓는 교두들. 사실 끌려온 죄수들은 정파와 사파의 죄수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험의 통과 기준은 바로 이들을 죽이는 것. 다들 그간 배웠던 전술로 이들을 둘러싸고 천여운의 조에는 인상이 만만치 않은 죄수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개의치 않고 기정을 갖추는데 천여운을 보고는 사악한 웃음을 짓는 죄수. 순식간에 생도들을 제압하고 칼마저 부닥뜨리는데요. 그런 죄수의 모습을 보고 위험을 감지하는 교두들. 죄수는 역혈마공마저 사용합니다. 바로 천여운에게 돌격하는 죄수. 하지만 만만치 않았던 천여운은 죄수를 베어내는데요. 괴성을 지르면서 다시금 달려드는 죄수 앞을 막아서는 한 사람. 바로 우고법 선맹이었습니다. 선맹은 즉시 죄수를 제압하고 다른 곳에서도 일제히 역혈마공을 펼친 죄수들을 호업대가 등장해 제압해버렸습니다. 천여운의 나노머신과 함께하는 성장 스토리. 나노마신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네이버 웹툰 나노마신 66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